실제로 하락장에서는 생활비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겨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자가 계속 증가되잖아요. 뭐냐면 실거주는 안전하다라는 강조를 너무 많이 해서 무주택자들이 이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좀 하락해도 나는 버틸 거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제 하락이 되면 찾아오고. 그렇죠. 좀 7, 8년 하락한다고 보면 무주택자 7, 8년간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리면 유리한데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프레임이 정말 잘못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13년만 해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우스 푸어 얘기가 나왔어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지예요. 근데 지금은 무주택자가 거지라는 프레임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벼락거지. 그러니까 상승장이 계속되면 그 상승장에 이제 벌어졌던 상황 때문에 그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락했을 때 2008년부터 쭉 하락하고 2012년 됐을 때 집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팽배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안 올라가면 이때부터 이제 주거는 순수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 비용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해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바닥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어느 순간에 되면 또 집값이 올라 있어가지고 결국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등론자들이 한때 폭락론자를 보고 결국은 폭락론자들 때문에 집 못 사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뭐 어쩌지만 바닥만 기다리면서 폭락만 기다리면서 집을 안 산다. 그 전략을 권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만약에 집을 사서 5년 동안 하락하잖아요. 버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못 버텨요. 저는 현장에서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그 못 버티는 사람을 다 보고 왜 못 버티는지 저도 의아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다 못 버텨요. 그런데 상승론자들은 지금 집 사서 다 버틸 거라고 이미 가정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면 결국엔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논리의 비약이 두 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버틸 거다. 그리고 하나는 바닥에서 아예 못 살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못 살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던 거는 그 전에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2030년 되면 눈 감고 살아라고 강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닥권이에요.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또 뭐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상승장에서는 사이클에 대해서 이 변곡점이 언제 오냐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 책을 보시면 제가 1차 요인을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으로 치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락의 변곡점을 연구를 통해서 주요 원인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점에서 변곡점을 알고 상승장에서 변곡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상승장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상승장? 정책의 누적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어떤 정부든 상승장이 되면 무조건 규제를 때려요. 그래서 규제를 때리면 뭐가 되냐면 시장의 에너지를 자꾸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래서 폭등을 하고 나면 시장의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의 규제는 잽으로 제가 표현을 해요. 상대방한테 잽을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잽을 맞아요. 맞는데 열심히 계속 라운딩이 계속돼도 열심히 싸우죠. 다운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잽을 계속 맞았는데 멀쩡한 상태냐?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라운딩이 진행될수록 그로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그로끼 상태라고 해서 가만히 계속 잼만 남리면 이 사람이 다운되느냐? 다운되지 않아요. 라운딩 끝까지 15회전까지 다 가서 판정으로 끝납니다. 그럼 다운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크리니트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럼 크리니트 한 방이라는 게 뭐냐? 시장에서 트리거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넘어가게 만드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규제의 누적 효과에 의해서 시장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못 사죠. 무주택자들은 폭등할 때 다 샀죠. 그럼 나머지 이제 매수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트리거는 누가 그때 뭐가 트리거 역할을 했냐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매도자들의 호가 갭 벌림 현상입니다. 호가를 너무 크게 벌려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용산에 가가지고 여기를 국제 도시로 어마어마하게 개발하겠다. 난리가 났었죠, 용산이. 용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뭘 했냐? 호가를 다 올렸어요. 8억, 10억.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거래가 제로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호가를 안 올리고 그대로 놔뒀으면 이 용산은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호가를 올림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쫓아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단절이 딱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또 규제 한 방을 딱 내놓죠. 그게 뭐냐면 대출 중단. 그럼으로 인해서 매수 여력이 있는 아주 작은 매수자들, 수요자들이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해서 매수 행위를 멈춰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딱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안 사도 진정이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공포 수요였어요. 공포. 근데 진정을 하고 보니까 이제 공포가 좀 진정이 되고 참을만 하구나.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체기가 찾아온 거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강남권 집값은 잠실이 이제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반포, 서초는 여전히 뭐 전세는 일부 떨어지고 있지만 매매가는 잠실하고 다르게 또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송파, 강남의 부동산 시장 차이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시장 형태? 옛날에도 2008년도 하락할 때도 송파부터 하락했습니다. 송파가 하락을 주도했고 그 강남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버틴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뚝 떨어졌거든요. 지역에 따른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입지론이 이제 그런 거에 약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떨어질 때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버티고 있지만 다 떨어지는데 얘만 계속 버틸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막 똘똘한 한 채로.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현대 재건축, 현대 아파트. 거기는 또 호재들도 아직 또 있기 때문에 더 버틸 거. 호재는 2차 요인입니다. 2차 요인은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아예 힘을 못 내요.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호재의 역할을 아예 못 합니다. 잠실하고 이제 강남 혹은 잠실하고 반포를 비교하면 하락폭으로 보면 반포가 잠실보다 더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나요? 아파트별로는 그러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것이다. 항상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강남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송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동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장세라고 하죠. 순환장세.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실거주가 더 위험하다. 이런 글을 쓰셨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약간 과장된 표현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실거주는 안전하다라는 강조를 너무 많이 해서 무주택자들이 이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좀 하락해도 나는 버틸 거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제 하락이 되면 공포가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포가 한 가지로 오느냐? 두 가지, 세 가지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느끼는 감정이 공포 지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주택자들은 공포의 지수가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격 하락밖에 없어요. 실거주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또 동일하게 가격 하락이 오고 두 번째는 이자 부담에 따른 생활비가 이제 부족해지죠. 그래서 실제로 하락장에서는 생활비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겨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자가 계속 증가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용 자금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줄이다 못해서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될 때면 거의 100% 부부싸움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하락장이 짧지 않잖아요. 가격 하락, 이자 부담, 생활비, 생활고, 부부싸움 이게 매일매일 지속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집이 지옥인 거예요. 실거주자들이 훨씬 더 힘들게 하락장을 못 버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못 버티고 바닥에서 팔아요. 중간에 팔려고 시도하거든요.
근데 매수자가 아예 없어요. 아무도 안 사요. 포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사러 왔다라고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와요. 그동안엔 아무도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손님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자, 이분이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동안에 고생했던 얘기를 이제 쫙 늘어놓습니다. 그럼 감정이 북받쳐 오르죠. 그러면 이럴 때 안 팔고 하락장을 더 겪을 거냐 이렇게 하면 그때 팔아버리거든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닥에서 파는지 바보 같잖아요. 진짜로 꼭대기에 사가지고 왜 바닥에서 파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바로 그건 거예요.